배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뭔가 더 어제보다 좀 화사해 보이십니다. 네, 드디어 주말입니다. TGIF. 예. 그러니까요. 네, TGIF인데요. 네, 네. 오늘도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버락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한국인 출신의 교포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네. 우선 뭐 스포츠 서울하고 이 정권 거래소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해서 저는 사실은 원래 방송 출연 불가 판정을 받았던 건데요. 아주 소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신납니다. 네. 그리고 주말이라서 조금 신나는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지금 앤디 김이라고 우리 지금 뉴저지주의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한국계인데요. 2028년에는 버락 오바마가 흑인 사회에서 라이징 스타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됐던 것처럼 우리 한국계도 2028년에 분명히 대선 후보의 경선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점쳐질 만큼 미국 정가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지금 가슴 설레는 그런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소식인데요. 지금 일부 그 주요 언론들도 앤디 김의 그런 그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앤디 김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미국 상원 의원이 가지는 무게감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국적으로 100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연방 상원 의원이면 그 주에서는 거의 대통령급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인물이 한국계가 된다는 건 우리 그 기업이나 한국 교포 사회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앤디 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2028년에 혹시라도 네,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예언합니다. 2028년에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판가름 나겠지만 반드시 경선에 나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원래 뉴저지라는 곳은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원 의원이 된다는 건 상당한 정치적 비중을 가질 수 있고요. 앤디 김은 사실 하원 의원으로 출마할 때도 뉴저지에서 백인 그 우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하원 의원을 출마를 했고 모두 다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도전해서 지금 3선을 했었고요. 네. 원래 그 뉴저지의 상원 의원이 밥 메넨데스라고 한국 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외교통상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밥 메넨데스가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지금 FBI에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그 앤디 김이 제일 먼저 밥 메넨데스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앤디 김이 그 미국 기업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금 전착하면서 소액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면을 다 할애해서 앤디 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고 분명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정치 지도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앤디 김은 시카고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군사 전문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나 중동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쪽에 상당히 그런 인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상원 의원 출마를 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현재의 주지사가 골드만삭스 출신인 필 머피입니다. 필 머피가 자기가 이제 상원 의원이 하고 싶었으니까 부인을 대타로 아주 부랴부랴 출마를 시켰습니다. 근데 결국은 앤디 김의 그런 상승세를 꺾지 못해서 지금 드랍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뉴저지는 그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향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될 게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앤디 김이 미국 정치권에서 어떤 행보를 펼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지지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대선이라고 하면 사실 올해 후반에 있을 네네. 대선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왜 앤디김 얘기를 하실까 사실 네, 원고 네. 받아보고 좀 궁금했었는데 네, 네. 충분히 2028년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좀 생각해볼 네, 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중앙홀에 네. 의사당 중앙홀에 쓰레기를 뭐 청소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네. 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 어떤 거였죠?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네. K-팝이나 K-컬처가 미국에서 주목을 받는 것처럼 이 K-폴리틱스도 이제 주목받지 않겠나. 이게 그러니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앤디 김의 아버지께서도 상당히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십니다. 거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아마비를 앓고 계신데요. MIT하고 하버드에서 그 학위를 받으시고 유전학 박사이십니다. 네. 아주 유명한 학자이시고요. 누나도 예일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튼 그러면서 그 한국의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던 걸 몸소 보여줬던 16 그 폭동 때 의사당에 있었던 그런 쓰레기를 몸소 이렇게 치웠고요. 그게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입었던 그런 그 앤디 김의 그 수트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젊은 유권자들을 그 대상으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앤디 김의 선거운동은 정말 자발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주목할 부분은 앤디 김은 그 민주당에서도 조금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국 그 교민 사회라든지 한국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엇갈리는데 네. 이건 어차피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노선에서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너무 크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앤디 김의 정치적 그런 잠재력에 우리가 좀 국력을 좀 집중해서 앞으로 많은 자산으로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네.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한인 사회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네네. 뭔가 좀 더 전폭적인 지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현재 분위기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앤디 김이 한국계이긴 하지만 네. 미국에서 볼 때는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만의 그런 뭐 독점적인 이런 부분으로 보면 너무 좀 협소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인도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진하는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 한국 다 합쳐진 그런 아시안 아메리칸의 대표 선수를 지금 육성해야 된다는 게 지금 광범위한 그런 컨센서스 같고요. 한국 교포 사회도 결국은 이쪽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밑단에서 지금 한국의 그 교포 사회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결집해 왔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미국 의회를 상대로 통과시켰던 김동석 한국 유권자 연맹 대표 같은 분께서 이런 운동을 좀 많이 주도하고 계신데요. 그게 한국인들의 그런 정치력 신장으로 지금 획기적으로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앤디 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치계, 미국 정치계 라이징 스타 인물이고요. 네, 2028년 대선. 네, 주목해 보십시오. 네, 네. 대선에서 좀 네.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되면은 또 오늘 기자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드네요. 앤디 김이 네. 당선되고 나면 우리 방송에도 한번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는데요. 정말 댐댐이가 제가 최근에 봤던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댐댐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도 엔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용인 아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엔저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엔저라는 게 여기서 뭐 구두 개입이 나오고 실 네. 개입이 나오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될 수 있다. 이건 반도체와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네.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짚어주셨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도 특히나 미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자원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이 좀
과도하다고 싶을 정도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미국의 최근 그 거대 테크 기업들의 그 대일본 투자가 부러울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엔저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그 부분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기업 설비 투자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이런 파격적인 내용까지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책 플러스 엔저라면 굳이 그 투자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래서 마이크론, 대만의 TSMC 이런 곳들이 사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일본은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는 게 아주 미세한 공정이기 때문에 나노 단위의 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동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그 지리적 불리함이 있음에도 지금 일본에 지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미국의 큰 그림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카이스트 반도체 전문 교수님하고 그걸 컨설팅하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지금 지금 반도체 다시 이제 르네상스를 꿈꾸는 게 실제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 1세대 반도체를 산업을 이끌었던 그런 노익장들, 그런 이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흥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장의 일본 반도체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 상황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해도 상관없다. 이제부터 우리 이 후배 세대들한테 우리의 노하우를 물려줄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왜 이런 자신감을 가지냐면 반도체 전공정에 해당하는 그런 공정에 있어서 소부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소부장이 상당히 강력한,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인재 육성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전국에서 1등에서 5천등까지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한의과대학까지 다 채우고 나서 이 공대 이공계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수학이나 물리학을 피부과 의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이런 좀 슬픈 현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내 석학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왜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에게 그렇게 많이 뒤져 있냐라고 본다면 TSMC는 이미 모듈화를 해놨다고 합니다. 파운드리에 있어서. 그래서 다 모듈 단위로 돼 있어서 약간 특정한 반도체 수요가 오면 그 모듈을 이렇게 블록 단위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서 금방 이렇게 파운드리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삼성은 사실은 양산 체제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이 소프트 프로그램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TSMC에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반도체와 이 일본의 어떤 엔저 현상, 이걸 지금 종합적으로 아울러 주셨는데 사실 오늘 BOJ 회의도 이틀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동결이 예상이 되지만 또 깜짝 어떤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겠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숨은 그림이 나왔다. 근데 그게 밀레니얼 세대의 재산 급증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산이 그렇게 늘었나요? 네, 최근에 봐왔던 그 아티클 중에 가장 반가웠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가장 적확하게 찍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고 있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팬데믹 기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을 이제 페드의 분배 금융 개정 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 분석을 했던 주체는 이제 미국 진보센터 약간 좌편향인 그런 시민단체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40세 미만 가구의 부가
무려 49%나 증가했다고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17만 4천 달러 정도의 수준에서 25만 9천 달러 수준으로 8만 5천 달러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바로 이 대목이 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고착화되고 지금 스티키한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미국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유례 없는 이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현금 지원이라든지 엄청난 가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가계가 잉여저축이 초과저축이 여태까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축적이 돼 있었다. 그게 이제 지난해 말까지는 거진 소진이 됐다고 지금 평가가 받고 있지만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는 이제 나이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강력한 고용 시장이 이 밀레니얼 세대의 그런 그 수입을 뒷받침하면서 재산 증식이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결국은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과 그동안에 강력했던 오늘은 발표된 게 조금 주춤해지긴 네. 했지만 경제 성장력을 이끌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렇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금 지급 그리고 학자금 융자의 그 상환 중단 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고요. 이런 지원들이 바탕이 되고 풍부한 유동성 아래 이 팬데믹 이후에 자산 시장도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올랐으니까요. 뭐 네네. 주식이건 맞습니다. 뭐 가상 시장이건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건 암호화폐 네. 같은데도 아무래도 IT 쪽에 네. 밀레니얼 세대들이 훨씬 능숙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플레이션의 어떤 새로운 새롭다기보다는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어떤 한 부분을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사실 AI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AI면은 감정은 창의력도 없고 네. 감정 전달도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까지도 좀 많이 좀 보완이 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회사 신셋이야 어떤 회사입니까? 예,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 네. 예, 그걸 이제 이 가장 강력하게 시연할 수 있는 회사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한마디만 하면 계속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앵커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할 수 있고 가장 위협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른바 표현 아바타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신세스티아의 그런 기술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몇 마디만 하면 한 10마디 정도만 하면 그걸 바탕으로 모든 걸 다 텍스트 기반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해서 제가 기사를 쓰면 말 몇 마디만 했던 걸 가지고 제가 계속 기사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구현을 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할 수 하는 작업이 모두 다 이제 그 생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떡하죠 진짜? 그래서 지금 이게 네. 그런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짜 뉴스에 동원될 수 있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지금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그 허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에 이제 자세히 그 비디오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허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오용되는 부분을 좀 방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 출처 및 진위성을 위한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지금 뭐 일종의 워터마킹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런 게 가짜 뉴스에 활용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늘 그렇게 하지만 네. 그걸
우회해서 비껴가는 기술자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악용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뭐 AI가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뭐 네네. 범죄에도 좀 활용이 되고 맞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큰 선거가 올해는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선거에도 이게 맞습니다. 이용이 되는 문제도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술이 네. 발달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 하지만 맞춰가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를 검증하는 그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어떤 소스를 인터넷에서 취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진위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기술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자세도 네. 좀 필요할 것 같다. 당분간은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